네,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을 부탁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이분 모셔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이희구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이희구 팀장님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자, 2025년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 특히나 이런 내용들에 앞서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트럼프 2기 그리고 계엄 이후 그 전후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이다라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가을서까지 이제 쭉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겨울이 조금 비수기여서 좀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 좀 맞이하면서 관망세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바로바로 당장 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되면 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극도로 좀 심했었는데 그래도 좀 설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은 그래도 늘어나는 분위기는 읽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뭐 내수가 계속 안 좋습니다. 좀 경기가 좀 많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 안 좋았는데 전국도 안 좋다 보니까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임대 시장이 좀 많이 불안감이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익이 좀 잘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2기 좀 들어서고 하면서 달러 환율도 많이 좀 치솟았고 외국장이 좀 한참 올랐다 조금 조정되는 느낌도 보이기는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외국장이 좀 좋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그런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그래도 현금 자산이 좀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상업용 부동산이나 고급 주거 이런 것들로 트로피성 부동산 자산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 직후로 달러 강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원화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또 계엄 직후, 직전 직후로 정말 우리 시장 많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에 대한 인기보다는 미국장에 대한 인기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계엄령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의 그렇게 돈 잘 벌고 있는 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그럼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빌딩 투자에 앞서서 금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지금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동결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낮춰지는 그런 게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리와 빌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상업용 부동산은 그 임대가 사실 핵심적이고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이 금리를 내기 위해서 임대 수익을 받아서 금리를 납부를 하는 형태가 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2회에 걸쳐서 좀 인하를 했고 1월에는 좀 동결을 했고 2월 달은 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출 금리를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 3%대 초중반까지도 대출금리는 법인으로 나왔을 때 좀 나왔었고 노마진으로 좀 열심히 해주셨던 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초나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다소 좀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4% 초반, 4% 전후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 초 분위기는 4% 초반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중반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진 분위기는 좀 있다. 그래도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도 지금 이런 대출금리가 좀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금리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직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로 더 강력해진 미국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뭐 감세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더 강력한 미국이 나오고 또 GDP도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결하다가 이제는 물가 압력이 있다면 인상으로 피벗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1월에는 금리 동결했습니다. 추후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출금리, 즉 부동산 시장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더 있을까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공실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이슈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임대 박살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기 네. 정도까지가 되고 있어서 대부분들은 금리는 좀 내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사실 연말 특수가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전혀 없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금리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연말 특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유독 좀 수요가 몰린다고 한다던가 연말에 좀 많이 사고 파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보통 연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좀 타임세일처럼 의외로 매도하는 경우들도 그래요?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말에 매각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금액을 좀 내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세무적인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기한부 조건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 투자자, 부동산을 좀 많이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를 또 노려서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상권의 분위기를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윤력에서 매입을 많이 했었었는데 전국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수요는 조금 더 위축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 주식 투자자분들 예로 든다면 금리 인하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기술이라든지 바이오단에서 R&D 투자가 조금 더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좋아하시나요? 부동산 투자 매수자, 매도자 입장으로 좀 나눠서 좀 나누어서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매달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좋아하고 또 이제 금리가 또 내려가다 보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또 이제 실물 자산 쪽으로 또 이제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각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결국에 대대 상승이 좀 온다라고 하면은 투자할 때는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샀을 때 금액이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보다는 그래도 오르네? 사야겠다라는 심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내가 보고 있는 부동산이 금액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다고 하면은 내가 좀 좋은 금액에 사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빨리 좀 움직이겠다라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심리는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금리와 빌딩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앞서서 매수인과 매도자의 특징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5년도 빌딩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양극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들 주거 부동산도 사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예외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저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매한 입지라고 하더라도 새로 지어서 임대를 맞추고 또 그걸로 임대 수익형으로 또 팔고 했었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꼬마 빌딩 좀 유행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건 그만큼 안 맞춰지는 부동산들도 공실 리스크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임대가 안 맞춰지는 건물들은 금리가 높은 시점에는 또 팔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팔게 되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좀 좋아지고 비트코인도 돈 많이 벌고 했었던 그런 현금 많으신 분들은 지금은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데를 그냥 사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입지 좋은 입지는 최고가 찍으면서 거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무장길 이런 데는 평당 압구정 로데오는 3억 5천,
굉장히 최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연무작들도 뭐 2억 8천대 평당가. 그래서 굉장히 높게 지금 실거래를 찍으면서 굉장히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성수동 연무장길 등 최고가를 나날이 경신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일상생활에서 양극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빌딩 투자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2025년도 핵심 키워드 중에서 양극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다음 공실 리스크. 지난번에도 공실 리스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공실 리스크는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임대가 사실 핵심이다 보니까 임대차가 못 맞추는 건물은 사실 사업성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대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대부분 공실을 강남권에 있는 건물들이 주택가에 지었던 건물들이 다 공실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오피스를 맞추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건물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급 오피스들은 대로변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지금 공실 없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데 그 허리춤에 해당하는 우리 스타트업이라든지 마케팅 사옥,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 임차자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없어요. 대부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춤에 해당하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다 지어놨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은 사실 지금 원가 이하로 굉장히 팔고 또 그런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신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가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보니까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오피스 건물보다는 구분임대, 통임대보다는 구분임대, 오피스 건물보다는 근생상권의 건물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건물이 통으로 들어와 있고 수익률 3% 넘으면 무조건 매입이 됐다, 매각이 됐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통으로 쓰던 임차자들이 나가버리면 1에서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하게 본다. 그래서 한두 개 층이 나가더라도 구분으로 근생으로 임대료가 조금 더 낮더라도 안정적인 건물, 그런 건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강남역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해화, 신촌 등에 봤을 때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여기 사람이 진짜 많이 안 다니다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에 2층, 3층, 4층을 보면 또 차 있어요. 1층이 유독 공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1번은 1층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얼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2층, 3층, 4층에 비해서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죠. 아, 거의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평당가로, 임대료도 사실 평당 임대가로 산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층의 얼굴이 좀 애매한 업종을 받아버리면 이 건물이 좀 죽는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깔끔한 업종, 이왕이면 탄탄한 업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1층을 좀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상가면 임대차 보호법은 한 번 받으면 임차자를 10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낮은 임대료로 조금 아쉬운 임대료로 받아버리면 10년간 매년 5% 인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못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거의 동결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층은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업종을 받으려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업종을 받으려고 냅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물주라면 그냥 월세 낮춰서라도 들어오게끔 할 것 같거든요. 월세를 낮추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가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월세 이꼬르 건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건물 가격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맞습니다. 냅두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하락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물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들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로 삽니다. 레버리지는 금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우리가 임대료로 그걸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임대료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이제 금리 부담이 심하다고 하면 임대료를 좀 낮춰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매입했을 때 당시보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건물 가격이 상승한 건물들은 충분히 나머지 층에서도 임대료를 내고도 금리를 부담을 하고도
버틸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자금 사정이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 좀 낮춰서라도 맞추겠다 하는 움직임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빌딩 투자 이야기 하다가 번외로 갔는데 제 주변에서 요새 뭐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투자를 해보겠다, 매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게 아까 공실 리스크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숙박업은 또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게스트하우스, 뭐 에어비앤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애매한 건물에 공실로 두는 것보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다가 숙박업을 운영하면 확실히 이 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임대해주는 거 그런 임대형 숙박시설 건물에 인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서울이 좀 관광도시로 좀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묵고 가는 그런 수요도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숙박업이랑 꼬마 빌딩 투자 어떤 게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시면 되겠다. 직영으로 숙박업이요? 차이가 있나요? 보통 뭐 숙박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건물에서 뭐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사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네. 임대는 당연하겠지만 뭐 임대료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이 벌린다고 하면 임대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왕이면 시세 차익도 가져가면서 건물이 결국에 5년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져가면서 내가 더불어서 여기서 직영하면서 사업 수익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보면은 직영하면서도 또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건물 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임대를 하셔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영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직영 사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직영 사용이라고 하면은 직접 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영 사용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우리가 사옥도 생각을 해보면 건물에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거나 아니면 내 건물에서 사옥을 하거나 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실 리스크가 커다 보니까 단순히 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에서도 돈을 벌고 투자로 그냥 임대 수익을 벌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임대가 맞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않는 건물들도 많고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직접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사옥이나 이전에는 통사옥으로 임차를 했었다면 지금은 그럴 바에는 내가 건물을 사서 임차를 해서 향후에 시세차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순 임대업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직영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마케팅 사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도도 그렇고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출 금리가 3%대 초중반까지도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은행에서도 임대업에 그렇게 틀어주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왕 그냥 샀을 때 이왕이면 내가 직접 쓰면서 한번 건물 투자도 같이 해보자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확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매입하고 뭐 7층짜리라고 했을 때 5, 6, 7층은 내가 쓰고 그 나머지 층들은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보다 맞습니다. 법인이 더 많나요? 맞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 대대로 부자이신 분들은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은 법인이 레버리지 하기도 유용하고 우리 이제 세금적으로도 좀 양도세 부분에서 좀 혜택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법인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옥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우리 건물 1층에 카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에서 뭐 5층, 뭐 2에서 4층까지는 사옥으로 쓰시고 1층에는 카페나 식당 같은 걸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1층은 카페로 쓰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스세권, 스타벅스라고 네. 하는데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호재인가요? 굉장히 큰 호재죠. 굉장히 큰 호재. 근데 또 따져서 들어보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월세로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여러 가지 풍문이 있거든요. 네. 스타벅스 그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스타벅스는 한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실까요? 우선은 스타벅스라고 딱 말씀을 하신 스타벅스로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는 수익률
그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12에서 한 15% 수수료 매장이거든요. 전체 매출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에 뭐 12% 내지 뭐 15% 이렇게 수익률이 임대료로 지불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요? 네, 임차자가 먼저 입점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지역 내에 있는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건물이 깔끔해지고 유동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호재다. 그러나 내가 입지가 약간 경기 외곽이나 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입지가 된다고 하면 스타벅스 임차자한테 오히려 좀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조금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인가. 단순히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업장에 내가 건물주로서 혹은 임대인으로서 내가 임차자한테 끌려다니는 구성이 되지는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번 받으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또 5년에서 10년 이상 보장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자는 업종은 좋은데 수익이 또 나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익은 잘 따져보고 임차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 이 나머지 층수를 병원으로 채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요식업으로 채우는 게 좋은지 어떤 업종으로 채우는 게 가장 수익이 크고 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우선은 병원도 너무 다들 이제 깔끔해서 받기 선호하실 것 좋아하는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엘리베이터 뭐 개수라든지 건물 사이즈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아니고 환자들을 받는 거다 보니까 좀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인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허들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병원을 의원 규모는 좀 작으니까 맞춘다고 하면은 한번 들어오면 의원 병원은 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맞추고 싶죠. 근데 또 병의원에 또 들어오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동산에 또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도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맞춰지는 건물이라면 내가 병원을 맞추고 싶은 수요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니즈가 맞아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무조건적으로 공실이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에 무조건 식당이 나쁘다 이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식당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물이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공실 리스크가 큰 공실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좀 깔끔한 식당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들어오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최소 2억 3억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이렇게 탄탄한 또 적어도 나가지 않을 만한 임차자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건물주가 되면 도대체 누굴 받아야 되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네.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직영사용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주가 되는 상상 이후에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 판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이걸 사야 되고 어떨 때 사실 말아야 될지 고앤스탑 한번 정해볼게요. 네, 우선은 유튜브 같은데 틀면은 이제 뭐 부동산이 이제 망했다, 이제 뭐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좀 하락론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지 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때 봤을 때 부동산만큼 또 확실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벌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이게 화폐 가치는 또 가만히 두면 또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화폐의 가치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가 현금 자산이나 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우선은 25년도 지금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한 시장은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호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시장은 아닌데 이럴 때는 확실한 건물은 사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물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싸거나 아니면 확실한 입지거나 이러면 사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지가 애매한데 싼 건 있어요.
싼데 입지가 애매하다. 입지가 애매한 건 임대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대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아주 좋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해 보이는 게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확실한 게 뭐냐라고 따져 물어본다면 애매한데 싼 매물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년을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꼬마 빌딩 시장도 사실은 우리 저금리 시장 거쳐오면서 사실 20년, 21년, 22년 상승장으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년 말, 23년, 24년은 좀 조정장이었죠. 좀 금액이 좀 조정이 되면서 거래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시장 내에서 쌀 때 샀던 분들이 계세요. 19년도, 2020년도 이런 분들은 그때 사서 그 다음 연도에 팔아도 시세 차익을 받기 때문에 성공 투자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그런 꿈을 가지고 빌딩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뭐 1년 안에 팔 목적이다, 2년 안에 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리스크하고 실제로 1, 2년 안에 오르면 좋은데 안 오를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에서 한 길게 잡으면 10년까지도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우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요 지역 내에 있는 서울시 내에 혹은 뭐 경기도권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5년 이상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5년, 10년까지는 참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이 막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우리가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 네, 그쵸. 그건 아무도 네. 모르고 이제 뭐 금리를 예측하는 거랑 그런 거 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기꾼이더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좀 네. 조심스럽긴 한데 좀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좀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또 있고 또 거래량이 확실히 확 증가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좀 증가를 할 거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옆에 있는 건물도 팔렸기 때문에 다 소식들을 다 전해 듣거든요. 그러면 80억에 팔까 했다가도 1억만 더 받아볼까? 2억만 더 받아볼까? 하면서 금액이 사실 올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공실 리스크들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도 좀 주요 상권들 많이 돌아다녀 보면 여기가 참 괜찮은 상권인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임차자들이 안 들어오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런 임차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도 잘 되고 하면 현금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현금 흐름이 많은 것들이 임차자가 결국엔 돈이 잘 벌리면 그 돈으로 또 내가 장사를 할 건물을 또 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국내 경기의 순환, 즉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지고요. 또 매크로 변수 역시도 따져봐야겠죠. 건설 경기 역시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매입해야 될, 이 정도라면 매입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나 궁금한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거 부동산도 사실 뭐 한남더예 뭐 이런 거 뭐 나인원 한남 뭐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들은 트리마제. 예, 그렇죠. 예. 그런 비싼 아파트들은 거의 경기 안 타고 계속 재고가 경신하면서 가고 있고 네. 뭐 압구정 현대 뭐 음마 아파트 배치 뭐 이런데 뭐 또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개발 호재 있고 이런 대장급 입지들은 계속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딩도 마찬가지로 빌딩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 집이 없는데 빌딩 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럼 이미 고급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윳돈으로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는데 인접해 있는 대장급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치제로서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동네 대장. 딱 봤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남동에 어디 뭐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서 1층 카페에 딱 앉았는데 와, 이 건물은 진짜 사람들 다 지나다니고 내가 가져도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지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비싸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장급 누가 봐도
이제 코너 입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잘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너 입지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이동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 입지, 역세권이면서 코너 입지 이런 거 너무 좋겠죠. 여기에 너무 가깝고 도로도 넓은데 코너다. 사람들이 공실이 계속 안 나는 위치다. 임대료 수준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대장급 입지라고 한다면 그런 건물들은 사도 괜찮다. 내가 매입해서 조금씩 임대료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은 충분히 매입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 대장주, 즉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조건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의 트렌드는 깔끔한 통임대 건물들이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 경기가 좋았을 때 뭐 2022년, 2023년 초까지도 많이 이제 깔끔한 통임대 건물들이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임차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차자가 나가버리면 1에서 바로 0이 되는 거거든요. 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임대보다는 구분임대의 개별임대가 그러니까 1, 2, 3, 4, 5층 이렇게 나눠진 구분임대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좀 변화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무실보다는 근생형 건물. 근생형 예, 건물이요. 오피스 건물보다는 근생 건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실은 사실은 인테리어 할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뭐 책상이나 컴퓨터, 인터넷만 돼도 사무실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무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입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면 그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보통 2년 단위로 계약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2년 지났을 때 시점에 생각보다 여기서 먼데? 혹은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싼데 했을 때 지금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왕 같은 건물이면, 같은 돈이면 싼 건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게 낫지 하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타겟으로 한 그런 건물보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내가 해서 직접 들어온 식당이라든지 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이런 걸 근생형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층에는 펍이 있고 뭐 1층에는 카페가 있고 뭐 2층까지도 어떤 식당이 들어와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위에 층에는 뭐 스튜디오나 뭐 파티룸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분으로 이 근생 상권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런 건물들이 지금 많이 찾으시거든요. 지금 거래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은 매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도들은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근린생활,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봤을 때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웬만큼 알고 있는 그런 업장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뭐 누가 봐도 좀 어떤 술의 냄새가 많이 난다. 리스크가 있는. 네, 예. 술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건물들은 그냥 일반 근생에 들어올 수는 없고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업종은 이제 학교 그걸 보셔야 돼요. 학교에 인접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술을 팔게 되는 그런 업종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하는 건물이 학교에 인접해 있다. 근데 나는 술을 팔거나 음식점을 많이 팔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위치가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고 매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투자처 탑5 딱 5개만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여기가 이래서 좋고요. 이런 산업이 좋고요. AI 로봇 이래서 좋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코드를 찝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탑5 어떤 것들 콕 찝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 네, 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경기권에도 좋은 건물들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실 더 상급지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뽑으면 첫 번째는 당연히 강남. 여전히 강남이다. 첫 번째로. 근데 이제 강남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최고가를 찍고 있는 우리 압구정 로데오, 신사동, 청담동. 이런 입지는 저는 비싸더라도 충분히 사치재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남 중에서도 최근에는 좀 인기 있는 게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대치동이 인기가 있는데 대치동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뭐 인근에 이제 재건축 이제 호재도 있고 이제 봤을 때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원래 대치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고 싶어도 사실은 못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쉽게 못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면서 건물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임차 리스크가 임대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대치동은 우리나라의 교육 1번지잖아요. 네. 그래서 1, 2층에 뭐 카페나 식당 이런 거 들어와도 상부층의 학원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겠다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치동을 많이 찾으세요. 실제로도 대치동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료가 그래도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들 자수성가한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치동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대치동을 많이 보고 또 이외에 사치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신사청담, 압구정 로데오 이 상권이 인기가 있겠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이 말씀드렸고 네, 강남 3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한남동도 여전히 인기잖아요. 한남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한남동 사실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어제도 네. 한남동 다녀왔는데 이 한남동은 막 왁자지껄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합니다. 네. 왁자지껄한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에 마찬가지로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도일 같은 고급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약간 좀 고즈넉하기도 하고 약간 여유 있는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그 인근의 고급 주거에 사시는 분들이 그 근처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근처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도 많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한남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명 어떤 기업들이 좀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권 분위기도 좋고 팝업 같은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연예인도 그래서 많이 살고요. 네, 연예인도 많이 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좋은 물건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인기가 있는 상권이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찾는 분들은 확실히 많으세요. 근데 물건이 많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훨씬 더 높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남역 그리고 한남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통의 놀고 먹는 강자인 홍대는 좀 죽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살아 숨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홍대가 죽었다라고 인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죽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시 가보시면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고 공항철도 때문인가요? 네, 그 역할이 좀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했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도 저도 이제 뭐 30대지만 20대 초반에 생각해보면 어디서 만나 했을 때 홍대로 많이 가서 놀러 갔던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어디 갈까 했을 때 뭐 이제 뭐 궁 있는데 뭐 문화재 있는데 이런 데도 가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홍대를 찾게 되는 거고 또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만 타면 올 수 있기 때문에 홍대로 오거든요. 그리고 홍대 상권이 좀 재밌는 게 생각보다 이 합정, 홍대, 연남동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다 쭉 평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워크인으로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논현동 뭐 이런 데 보면은 논현동이 고개 현자 써서 논현동이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고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니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상권,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넓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 메가 상권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젊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상권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처로서도 임차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임차를 충분히 식당, 카페, 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맞추기 너무 좋다 보니까 홍대는 그런 투자처로서 많이 수요를 받는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홍대 입구는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셔야 될 거는 규모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의 덩어리 혹은 볼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50억 이상의 건물은 거래는 좀 잘 안 돼요. 50억 이상의 건물이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드가 적은 분들이 홍대를 선호한다는 뜻일까요? 네, 홍대 시드가 적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 50억 이상이 되면 거의 100억에 근접해지는 이제 레인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대체지가 많아집니다. 그럴 거면 강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60억 있으면 60억이면 서초동 이런 데도 들어갈 만 하거든요. 서초 방배 이런 데도 들어갈 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왕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종착지로 삼는 데가 강남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50억 이상, 60억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뭐 60억 이상이고 70억도 거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볼륨의 돈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체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각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볼륨은 좀 50억 이하의 언더의 매물들을 알짜 매물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까지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직까지 선호하고 사랑하는 홍대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팝업의 성지라고 하죠. 성수에서 비롯돼서 뭐 군자라든지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수는 어떤가요? 아, 성수 너무 좋죠. 사실 성수 너무 좋고 지금도 사실은 뭐 약속 장소 할 때 홍대 아니면 성수, 여자분들이랑 약속을 잡으면 대부분 홍대 아니면 성수 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요. 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수의 기업들, 뭐 젠틀몬스터, 뭐 무신사,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수요가 모이는 지역이 지금 서울에서 봤을 때 어디가 있을까 보면은 성수동 말고는 또 마땅히 많이는 없어요. 물론 다른 곳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소규모 법인들의 투자도 계속 줄이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약간은 이전보다는 조정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 집가를 받고 있거나 이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해서 내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건물들은 또 거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이 가진 특징인데요. 성수동은 가지고 있는 용도가 중공업지라고 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인데 중공업지는 용적률이 서울시 기준으로 4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400% 받을 수 있는 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00% 혹은 250%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400% 받을 수 있는 건 200% 받는 건물이 4층이다 하면은 400% 받는 건물을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 기업들이 사옥 짓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옥 수요도 너무 많고 건물이 높게 올라간대.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워크인으로 이동하는 손님들도 많고 하니까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성수 업무지구다. 업무지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지역이 성수동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이 오른 성수동의 건물은 주의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건물은 매입을 하시면 안 된다.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버블이 살짝 껴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처, 강남, 한남동, 그리고 홍대, 성수 정말 깊게 얘기해봤는데요. 나머지 이제 지역에서 우리는 지역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도심 쪽에서는 좀 매력 있는 곳 없을까요? 네, 그래서 구도심이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요? 구도심이 건물 투자에서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뭐 종로 중구 쪽 라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최초의 근대화가 될 때 종로 뭐 중구 이쪽이 사실 거의 먼저 근대화가 되고 이후에 강남이라든지 이외의 도시들이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구도심들이 사실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재생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에 현대적인 감성을 조금씩 섞으면서 재생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일깨지고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요. 우리나라 서울이 관광도시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외국인들 수요가 정말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요와 구도심에는 또 연령층이 꼭 젊은 분들만 계시지 않거든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젊은 층, 그다음에 오피스, 대형 오피스들도 많잖아요. 우리 뭐 마케팅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규모 오피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괜찮은 건물들은 많이 거래가 됐다. 그래서 또 이런 대로변 라인이면 너무 좋겠지만 이면도 생각보다 좀 우리 막 대형 빌딩에서 놀고 이면에 들어가서 2차 하고 회식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F&B 하는 그런 뭐 마시고 먹고 하는 즐기는 그런 상권의 건물들도 거래가 많이 됐다. 금액이 괜찮아요. 그래서 구도심 쪽 라인에 있는 건물들도 금액이 괜찮으면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빌딩 시장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빌딩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어떤 내용이냐고 한다면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번 달 안으로 거의 확정이 가부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이슈입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주택인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집가가 올라서 건물 가격이 비싸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은 가장 큰 혜택이 매각했을 때 혜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1세대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양도세 80%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에 굉장히 많이 그 차익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에서. 그런데 기존에는 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매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팔면 양도세가 20억이 나오고 용도 변경을 안 해서 팔면 양도세가 4억이 나오고. 세금의 편차가 이렇게 큰가요? 물론 극단적인 예를 네.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네. 이런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오래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던 건데 이걸 못 팔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요거를 개정하겠다라는 시행령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이 주택으로 보는 시점을 어느 때로 보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시점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내가 주택으로 계약할 때만 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올 근린생활시설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서 자유로워지고요. 기존에 15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지금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면 매입을 못 하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무조건 사실 필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입지는 좋은데 용도 변경이 안 됐던 건물들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거죠. 근데 요거 시점을 기존에는 양도시였는데 양도시가 아니라 매매 시점, 계약할 때 기준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니까 매도자는 주택으로 팔 수 있는 거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좋은 입지에 있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들은 충분히 거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산업이 좋다,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리스크 관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필요할까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은 법인 투자가 뭐 좋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부동산이 지가가 많이 오르고 했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도 원금 회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경기가 안 좋고 임대도 안 맞춰지는 건물들도 많고, 그다음에 원가 이해로 매각해서 원금 회수가 좀 어려웠던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임대업만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단순히 임대업에 대해서 대출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아예 임대업에 대해서 대출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 아, 은행별로도 차이가 네, 있나요? 은행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기존에는 은행 그 대출에서는 금리를 어디를 더 싸게 받냐가 이슈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임대업을 단순 투자로만 한다고 하면 금리뿐만이 아니고 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를 사겠다, 아니면 50억짜리를 사겠다 했을 때 이 에쿼티라고, 보통 현금을 에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타이트하다고 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은행이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잘 풀어야 된다. 내가 타이트한 건물을 매입하기에 좀 타이트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 비용을 만들어 놓고 대출을 잘 풀 수 있게끔 뭐 은행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빌딩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량한 법인으로 좀 매입을 해야지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법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 대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임대 관리.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맨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임대를 잘 맞출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입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제 진짜 하더라도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임대를 맞출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규모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건물이 매매가를 내가 매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지만
결국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따라서 매입을 하다 보면 면적이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작으면 임차사 입장에서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은 건물들은 매입할 때부터 좀 유의해서 임대를 맞출 걸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다. 네, 오늘 리스크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